지금부터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올해로 4년 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학사님께서 최성보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여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해 달라고 부탁을 특히 하셔가지고, 연구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일반 학교에서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과목 지도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유형 또한 다양한 편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목차로 먼저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교와 같이 과목을 이수한다라는 개념이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와 같이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과목이 이수냐 미수냐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이고, 그게 학업 성취율과 출석률, 이 두 가지. 그래서 과목 이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과목 이수 기준은 AND 조건이라서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미수 처리가 됩니다. 하나라도 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수인데, 미수인 경우 진급은 되지만 졸업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미수가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 3년 뒤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가장 큰 과업은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가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학생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낮고 그 다음에 학교를 잘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들을 공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25학년도 고1부터 성적을 산출하는 모든 과목이 대상이 되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하는 업무의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별도 인쇄한 자료가 배부되었을 텐데 이게 코팅되어 있는 자료 요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장 학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과정에서 만든 업무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적용될 때에는 절차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장 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는 가이드북에 수록된 업무 절차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별로 하나씩 단계별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학기 초에 최성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최성보 계획의 수립 주체가 저희는 과목 담당교사로 잡았는데, 과목 담당교사가 계획 수립의 주체인 이유는 이수냐 미수냐 하는 것은 과목별로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A라는 과목은 이수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B라는 과목은 미수할 확률이 높다면 A 과목 교사는 그 학생을 최성보 지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학교 전체의 최성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각 과목 교사가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최성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생을 진단하는 것, 그 다음에 최성보를 실제로 지도하는 것 모두 과목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추정 분할 점수가 고정 분할 점수보다 더 값을 낮게 잡을 수 있다는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 학생이 나올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미수 학생이 줄어들 수 있겠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평가계획서 안에 최성보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진단도구가 중간고사이고 그 다음에 저게 4학점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성취 보장지도는 20시수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서 예방지도는 10시수, 예방지도를 한 학생은 보충지도가 10시수가 되고 예방지도를 하지 않은 학생은 보충지도로만 20시수를 하게 될 텐데 차시별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평가계획서 안에 이러한 최종보 계획을 포함을 하였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평가계획서 안에 최종보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최종보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 평가계획서와 최종보 계획이 별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시 항목의 유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추후 안내가 다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4학점 과목의 사례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2학점 과목의 사례입니다. 중간고사를 치지 않는 2학점 과목이었는데요. 이때는 진단도구로 수행평가를 설정하였고 2학점 같은 경우는 10시수가 기준이 되니 예방지도로 5시수, 그 다음에 예방지도를 한 학생은 보충지도로 5시수, 그리고 예방지도를 하지 않은 학생은 보충지도로 10시수, 그 다음에 어떻게 차시별 계획이 진행되는지 저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최종보 계획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내용은 최소성취 수준 진술문입니다. 이 진술문은 과목의 이수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과에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의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최소성취 수준 진술문은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을 하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과목들이 학교에서 개설이 될 수 있고 또 기개발된 최소성취 수준 진술문이 없는 과목이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최소성취 수준 진술문을 직접 과목 선생님들이 전부 개발을 하여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술문을 개발하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수준을 보면 성취 수준별로 상중하의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 평가 기준 하 수준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 수준 성취 수준 진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층 더 낮은 수준의 성취 수준 진수라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면 I 수준 성취 수준 진술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의 포맷이 이렇거든요. 먼저 영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특성, 그다음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마지막으로 수행 활동 및 판단 근거, 이렇게 포맷이 있는데 그 영역에 해당하는 두세 가지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 각각을 한 문장으로 떼서 두 번째 칸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진술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잘게 쪼개어서 세 번째 칸으로 진술하는 형태로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께서 이러한 진술문을 만드는 경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진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결과는 저희 학교의 연구학교 보고서의 부록으로 모두가 제시가 되어 있고,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에듀니티 T클리어에 추후 업로드될 예정이니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보 진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기개발된 진술문일지라도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 강화라던가 그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과 관련된 교사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획을 하였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진단과 예방지도 대상자 확정입니다. 학기 초에 세웠던 최종보 계획을 바탕으로 학기 중에 과목 담당 교사가 미도달 예상이 되는 학생을 진단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과목별로 미도달 예상 학생 명단을 받고 이를 취합하면서 명단이 지나치게 겹치는 경우에는 조율하면서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수관리계라는 업무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해 보았는데 이 이수관리계의 주로 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은 과목별 학생의 이수 및 미이수 관리, 그다음에 최종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1학년, 한 개 학년 뿐이죠. 근데 점차 학년이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설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담당 계원을 설정할 수도 있고 기존 계원의 업무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방지도를 위해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도구 사례입니다. 진단도구를 통해서 미수 학생들을 이제 선정할 수 있으니까요. 사학점 과목의 경우 예방지도에 해당하는 10시수로 이제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50%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때 보시는 여러 유형의 진단도구를 각 과목에서는 자유롭게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통계표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택한 진단도구 자료입니다. 1학기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2학기 때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간고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수행평가가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의 도구가 미수 학생의 예측률이 높다라는 생각에 진단도구로서의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중간고사를 진단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진단 시기가 늦어져서 예방주도를 위한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행평가 중 하나의 영역을 진단도구로 활용하면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방지도 실시 단계입니다. 과목 담당 교사는 최송부 계획을 바탕으로 진단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지도를 실시합니다.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의 예산이 가능하다면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외부 자원을 활용할 때의 행정 업무는 업무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송부 계획 중 예방지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예방지도에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해봤고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한 예방지도의 선호 프로그램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을 것 같은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예방지도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던 것은 바로 교과 수업 시간의 별도 지도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였던 것은 방과 후 수업이었습니다. 교과 수업 시간의 별도 지도가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던 것은 아마 최성보가 수당 지급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첫 번째인 교과 수업 시간의 별도 지도에 가장 많은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별도 지도를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예방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학습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그 학생에게 부여하는 방식.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멘토멘티를 조직해서 학습 도우미를 활용하고 교사가 이제 이를 좀 보조해주는 역할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에 따른 시소 인정은 교사가 50분 동안 수업 시간에 그 학생만을 지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예방 지도 대상 학생도 틈틈이 지도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50분이라는 시간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각 교과에서 적절하게 이 정도면 한 차시 혹은 두 차시로 처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교과의 재량으로 넘겨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학점짜리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지도는 10시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시는 학생의 정서 상담,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학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레포 형성 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차 시에서 6차 시는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 지도를 하고 이거는 이제 2차 시로 치겠다, 이거는 3차 시로 치겠다 이런 거는 교과에 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로서 별도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를 제작해서 별도 부여한 후 확인하는 방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본 것이 사부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부작 프로그램은 첫 번째 의미가 사대부고를 함께 만들어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단계, 4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사부작거리면서 함께 공부해보자. 이런 의미로 네이밍을 해봤고요. 저는 3번 의미가 가장 좋았어요. 유형 구분을 이렇게 좀 해서 사부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예비교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비교사는 교생을 의미하고요. 대학원생이나 4학년 학생들이 됩니다. 대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유형 3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학생이 들어가고 이 대학생은 3학년 학생.
이때 유형 2에서는 대학원생이나 4학년 학생들은 교생 실습으로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발을 했고요. 이 학생들은 교육 봉사 시간을 다 채워서 교육 봉사 시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 봉사는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 그래서 교육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교육 봉사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사부작 프로그램의 단계는 이렇게 모식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 수업이 가장 기준이고, 본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로 일종의 보충 수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수업의 한 차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로 타이트하게 한 번의 예습과 한 번의 복습, 그래서 한 차시라도 명확하게 이 학생들을 좀 이해시켜 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였고요. 본 수업은 이제 교과교사가 지도를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본 수업의 앞과 그다음에 본 수업의 이후 단계는 유형 1에서는 교과교사가 지도했고, 유형 2와 3에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 모집 설명회를 진행을 하였고, 이거는 유형 2에 대한 외부 자원을 활용할 때 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봉사 모집 공고를 올려서 유형 3에 해당하는 외부 자원을 이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부작 프로그램의 짝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유형 1은 교사 멘토와 학생 멘토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형 2와 유형 3은 교사 멘토와 학생 멘티 사이에 대학생 멘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2와 3에서 교사 멘토는 대학생에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학습지 혹은 교과서 복사본 등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수업을 올바로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밴드 게시판이라던가 메신저 등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혹은 또 이제 시간을 맞추는데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수업 인증을 꼭 이제 강의 그 수업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서 학습의 질을 담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부작 프로그램 이후 설문조사들을 각각 다 시행했고, 그리고 성과 보고회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유형 3의 경우 교육봉사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수업 형태에 대한 피드백이라거나, 그다음에 이 사부작 프로그램이 굉장히 나에게 만족도가 높았다와 같은 정서적 반응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생 멘토링이나 교육봉사 멘토링 모두 장점과 단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외부 자원을 활용을 하였지만 결국은 과목 교사가 대학생들을 다시 또 관리해야 한다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의 장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연계교육을 실천한다는 점, 그리고 미수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대학생 형이나 언니랑 1대1 가외다,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설레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유인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지도를 실시를 하였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학기 말 과목별 이수 판단, 그 다음에 보충지도 대상자 확정입니다. 과목 담당 교사는 과목별로 이수자와 미이수자를 확인합니다. 미이수가 없는 과목은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과목은 최종보 지도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미수자가 있는 과목은 이후 이어지는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저희 학교는 예방지도로 사부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사부작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의 최종 성적을 확인해 보면 전원이 학기 말 성적 처리 결과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작 참여 학생들이 전원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과 달리 사부작 미참여 학생들 중에서는 미이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내용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작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석차 상승 비율은 유형 1, 그러니까 교사의 직접 지도 형태가 석차 상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1학기 미수 학생 현황입니다. 학생의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수 학생, 그다음에 학생 선수, 일반 학생 모두, 그리고 다과목 역시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다과목 걸침인데요. 이를 다시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보자면 학생 전체 비율 중에서 미수 학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학생이나 학생 선수가 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미수 학생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수 학생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다과목 걸침 역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다과목 걸침이 보충 지도의 시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예방 지도의 실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예방 지도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는 비율이 그 50%이거든요. 예를 들어 20시수다. 4학점짜리 그러면 예방지도 10, 보충지도 10으로 운영해라. 그런데 예방지도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14 더하기 6 이런 형태로. 그러면 보충지도의 시수가 예방지도를 다 했을 때 보충지도 시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다과목 걸침이 있더라도 조금 부담이 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에 걸 보시면 다과목 걸침에 대한 정보는 개별 교과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평가계로부터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과목 교사한테 다시 안내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표는 예방 지도를 했다면 보충 지도로 얼마를 해야 이 학생이 이수로 바뀌게 되는가를 정리한 표인데, 보충 지도를 예를 들어 10시수를 계획했다 그럼 10시수를 전부 다 안 해도 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만 출석률이 나오면 최종보 보충 지도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최저점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면서 다과목 걸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생 선수에 대한 내용은 차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지도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보충지도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목별 미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종보 계획상의 보충지도 계획에 따라 보충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충지도의 프로그램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미리 계획에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다음에 또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보충지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가장 선호율이 높았던 보충지도는 대면 및 비대면 보충과제였고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은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상담 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하고 이제 방학까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을 불러서 너는 미수자이다. 굉장히 좀 미안한 통보죠. 네. 그리고 이제 너가 선생님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로 하는 대면 상담을 간단하게 1, 2차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똑같이 배부를 해 주어도 괜찮겠고, 혹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를 다시 제작해서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한 뒤에 온라인으로 학생의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지 한 장이 뭐 한 차시다, 학습지 한 장이 뭐 4차시다 이런 거는 역시 모두 다 교과의 재량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그 지침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에서 재량으로 하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지도가 10시수일 때 10시수를 하지 않아도 예방지도에 충분히 참석했다면 아주 적은 시수로도 이 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보충지도가 전부 다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수 판단, 이 업무 담당자가 미수 학생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I 등급이었던 학생을 E 등급으로, 그러니까 미수였던 것을 이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든 한 학기의 최종보의 흐름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학생의 유형을 고려한 운영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생 선수가 전체 학생 중에 20명이 있었고 그래서 4%가 되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은 없어서 이 학생들은 제외하고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유형에 따른 최성보 보장지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별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의미였는데 저희는 이 별도 적용에 해당하는 칸들을 좀 어떻게 이 근거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았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 한 칸씩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학업 성취율 40% 이상 그다음에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설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장애 학생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일반 학교라는 점에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학교 운영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돌이켜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미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과목 이수 기준을 별도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라서 학업 성취율을 좀 낮추어 가지고 일반 학생과 동일하지 않게 운영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이수 기준입니다. 일반 학생에 비해서 출석률의 기준을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저 값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출석률, 일반 학생의 출석률에다가 이수 단위 부분 통합 학생을 좀 보시면 됩니다. 부분 통합 학생의 경우에는 이수 단위가 일반 학생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이제 평균적으로 절반이라고 가정하고 저와 같은 수식에 따라서 출석률을 다음과 같이 수치로 잡아봤고요. 개별화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 부부통합 학생들의 이수 단위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절반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장지도의 방법입니다. 보장지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그 과목 교사는 이제 일반 학생들을 미수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는 보장지도를 특수교사가 하는 것으로 저렇게 계획을 했고 저희 학교의 특수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특수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선수입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모두 일반 학생과 동일하고 마지막 칸은 이제 별도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스쿨이었어요. 이스쿨은 학생 선수가 소속된 모든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특히 이제 두 개의 과정이 있거든요. 정규 학기 과정과 런업 과정. 정규 학기 과정은 학기랑 일치하고요. 런업 과정은 저희 방학이랑 일치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이스쿨의 정규 교육 과정은 예방 지도의 프로그램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런업 과정은 보충 지도의 프로그램으로 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호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14개 과목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인터넷 강의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과목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개설이 되었지만 이 스쿨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런 과목으로 대체 과목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미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학생 선수가 보충 지도를 실시한 결과고 런업 여름 해가지고 한국사를 20을 완료했다 저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런업 과정으로 이스쿨을 이수했다라는 정보는 이제 학생이 실제 이제 정규 교육에서도 쓰이지만 이 보충 지도의 시수 인정도 이제 중복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학기 말에 문항 분석 협의회를 포맷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은 기본 아이디어는 나이스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여기 문항 분석 협의회에 한번 녹여보자. 그래서 도수 분포표 결과를 이제 나이스 상에서 저 급간 점수를 넣으면 그 이제 수치가 바로바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해당하는 학생이 총 몇 명인지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도수 분포표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난도 문항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권을 위한 그래서 학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는 형태로 문항 분석 협의회의 양식을 바꿔보았어요. 한번 보시면 E와 I의 경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8명이었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반 학생 3명의 경우에는 전체 문항 통과율이 90%인데 이 I 학생들이 통과하지 못한 문항이 요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최종보 지도는 그간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발견되고 또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의미 있는 교육적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학교에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